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현재의 거울로 삼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의 법리학이라는 주제로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홍리열전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홍리열전은 한나라, 특히 무제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 어떻게 특정 유형의 관료를 필요로 하고 또 양산해냈는지를 해부하는 정교한 분석서입니다. 열전의 서두에 제시된 철학적 고찰은 전체 장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며 홍리들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닌 시대적 필연이었음을 암시합니다. 홍리들이 대거 등장한 한 무제시대는 표면적으로는 강성한 제국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극심한 재정적, 정치적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흉노와의 끊임없는 전쟁은 막대한 국가 재정을 소모시켰고 황제의 팽창주의적 야망은 재정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와 정치적 긴장 속에서 국가는 새로운 재원 확보와 중앙 권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인물들이 홍리였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조세법을 집행하고 강력한 호족과 상인 계층을 억압하며 황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리는 황제의 독재 권력과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은 개인의 성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황제와 국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보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홍리열전은 특정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통치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문을 엽니다. 저자 사마천은 육아의 덕치 이상과 법가의 법치 현실을 의도적으로 병치하며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분석 틀을 제시합니다. 먼저 공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백성을 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아 스스로 올바르게 된다. 이는 형벌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 질서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는 유가적 이상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노자의 말을 빌려 법령이 정교해지고 많아질수록 도적이 더 많아진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순전히 처벌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근본적인 한계와 역설을 꼬집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두의 구성은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닙니다. 이는 홍리열전 전체가 두 통치 철학의 현실적 결과를 검증하는 거대한 실험장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홍리들의 삶과 경력 그리고 그들의 비극적인 말로는 법치의 가혹한 현실이 덕치의 이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제2장 권력의 초상입니다. 홍리열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획일적인 악인이 아닙니다. 저자는 각 인물의 독특한 성격과 통치 방식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부패한 시스템이 어떻게 다양한 유형의 결함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고 활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표는 주요 홍리들을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비타협적이었던 질도, 법률 기술자 장탕, 가혹함의 설계자 조우가 핵심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관직을 이용해 사익을 채운 부패한 기회주의자 영성, 개인적 호호에 따라 법을 적용한 주양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적과 운명을 비교하는 것은 당시 정치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인물, 질도, 장탕, 조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비타협적 선구자 질도입니다. 열전의 서두를 장식하는 질도는 관용적인 통치에서 가혹한 통치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보라매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 그의 법 집행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질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공평함이었습니다. 그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 평민, 귀족, 심지어 황족까지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개국 공신 주발의 아들인 주아부를 반란죄로 몰아 죽음으로 이끈 사건은 그의 비타협적인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공평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두태우의 인척을 가혹하게 다스린 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처형당하고 맙니다. 질도의 운명은 독재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강직하게 법을 집행하더라도 권력자의 변덕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첫 번째 교훈을 남깁니다. 두 번째 인물, 세련된 폭정의 화신 장탕입니다. 그는 홍리열전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복합적인 인물로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장탕은 질도와 같은 둔기형 홍리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법을 자유자재로 주무르는 세련된 법률 기술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의 본성을 암시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곡식을 쥐가 훔쳐간 일로 아들인 장탕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탕은 쥐를 잡아다 신문하고 조서를 꾸미고 고문하여 자백을 받은 뒤 쥐를 처형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사건의 기소, 신문, 판결이라는 정교한 법적 절차를 꾸며낸 것은 상위 권력자인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전 생애에 걸친 행동 양식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장탕의 법 집행 방식은 특히 교활했습니다. 첫째, 그의 핵심 능력은 황제가 말하지 않은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유죄 판결을 원하면 어떤 죄목이라도 만들어냈고, 무죄를 원하면 교묘한 법적 해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신여였습니다. 둘째, 그는 국가의 공식 이념인 육아 경전을 냉소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가혹한 판결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의 남용을 넘어 국가의 도덕적 기반 자체를 오염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셋째, 그는 한번 제출되면 번복이 어려운 문서 보고와 사후 수정이 가능한 구두 보고의 차이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누렸음에도 그의 최후는 정적들의 모함으로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부패 혐의로 신문을 받게 된 그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은 옛 동료 조우였습니다. 조우는 법적 증거가 아닌 냉정한 정치적 현실을 통보합니다. 황제께서는 그대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고 계신다. 자신의 유무죄가 황제의 의중 앞에서는 무의미함을 깨달은 장탕은 결국 자결을 택했습니다. 장탕의 죽음 뒤 비극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그의 집안에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황제는 그의 죽음을 후회하며 모함한 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이 마지막 반전은 그의 동기가 개인적인 탐욕보다는 권력과 황제의 총애에 대한 갈망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의 인물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인물은 가혹함의 설계자 조우입니다. 조우는 장탕과 함께 당대의 가혹한 법률 체계를 완성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장탕이 억압이라는 기관차의 운전자였다면 조우는 그 기관차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하지만 법 집행이 지나치게 가혹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타인의 범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견지법, 즉 불고지죄를 만들어 관리 사회의 극심한 불신과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조우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장탕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의 조언은 법적 절차가 황제의 의지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극치입니다. 조우는 시스템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그의 냉정한 현실 감각은 장탕이 실패한 지점에서 그를 생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폭압적인 시스템의 차가운 관료적 심장을 상징합니다. 제3장 언어적 유산입니다. 홍리열전은 후대에 여러 중요한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이 성어들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저자가 열전의 핵심 주제와 비판 의식을 압축하여 담아낸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화양비입니다. 이는 구화투신 불을 끓여 땔감을 던짐과 양비집이 끓는 물을 퍼올렸다 다시 부어 식히려 함이 합쳐진 말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비유합니다. 저자는 당시 만연했던 사회 불안과 범죄에 대해 빈곤과 압제라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더 가혹한 법률만 남발하는 국가 정책을 구화양비와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막무가내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즉 속수무책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고집이 센 태도를 의미하지만 그 본래의 유래는 시스템 전체의 마비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가혹한 통치와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이 도적으로 변해 창궐하자 국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즉 무관해하의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무력감이 친명법과 같은 극단적인 법률을 낳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친명법이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도적을 모두 소탕하지 못한 관리를 사형에 처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승임 육회입니다. 맡은 임무를 능히 감당하며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표면적으로는 칭찬의 말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표현을 깊은 반어법과 냉소로 사용합니다. 굳세고 엄하며 혹독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임무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이 말의 속뜻은 오직 잔혹함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자만이 이러한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려하던 관료상에 대한 통렬한 도덕적 비판입니다. 이 세 고사성어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서사적 순서를 형성합니다. 국가가 사회 문제 앞에서 막무가내의 무력감에 빠지자 구아양비와 같은 역효과를 낳는 정책을 남발했고, 그 결과 이러한 가혹한 시스템을 승임유쾌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인물들만이 번성하는 비극적인 악순환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이 스스로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파괴적이고 간결한 고발입니다. 제4장 역사가의 판결입니다. 홍리열전이 전하는 핵심 교훈은 홍리들이 병든 정치 시스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시스템이 어떻게 그들을 필요로 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쓸모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가차없이 폐기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질도와 장탕을 비롯한 대부분의 홍리들이 처형되거나 자결을 강요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는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폭압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충성과 유능함은 결코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관리를 권력의 정점으로 끌어올린 바로 그 자의적인 권력이 똑같이 자의적으로 그를 파멸시킬 수 있음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그 이야기는 관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인물은 바로 황제입니다. 홍리들의 행동은 그들의 주인이었던 무제의 통치 방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법이 어떻게 황제 개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했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함으로써 저자는 견제받지 않는 독재 권력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홍리열전은 부하들의 정기를 빙자하여 당대 군주를 비판한 대단한 정치적 용기가 담긴 저작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리열전의 메시지는 특정 시대를 넘어 법, 권력, 도덕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탐구로 확장됩니다. 저자는 법이 유가적 덕치와 같은 도덕적 기반에서 분리될 때 필연적으로 억압의 도구로 변질된다고 경고합니다. 한 사회의 건강성은 법전의 정교함이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격에 의해 측정됩니다. 홍리열전은 정의롭고 현명한 인물 대신 잔혹하고 아첨하는 자들에게 권력을 주는 국가가 결국 도덕적, 정치적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홍리열전을 통해 권력과 법의 본질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